일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묵만큼은 일본 전통 방식에 쪄서 만든 가마부코가 좋습니다. 밀가루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묵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100% 생선살의 럭셔리 웰빙 어묵. 바다 한입 가득의 가마부코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검증된 맛과 은하계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은 세월이 멈춰있다는 사실이었다. 멈춰버린 세월. 사진 촬인, 글 꽃마, 출판 아마존의 나비.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3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요. 파파이스 그동안 많이 열심히 시청을 했습니다. 송측 영화 기자가 옆에 계시고 그래서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김용민 변호사가 수시로 나오길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짝퉁이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진품이 나올 때가 됐다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이호성 씨 사건으로 김용민 변호사가 한참 주가를 날리고, 파파이스 몇 번 출연하고 나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때 아니게 왜 전화를 하지? 받았는데, 김용민 변호사냐고. 그래서 이제 전 변호사 김용민이 아니라 막말 김용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나오겠다고 네. 기다리고 있다가 나왔는데 나온 김에 추억의 코너를 잠깐 진행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네. 예. 먼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연설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제가 편집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자, 보시죠. 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질환 및 희귀 난치성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최빈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해온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연말에는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서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래전에 떠난 사람입니다. 이제 세월호 이 유족 그거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이 유족 분들은 사실 본인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다시 하겠습니다. 안 잡혀가시나요? 네. 아예 잡혀가면 좋습니다, 저는. 네. 겨우 무죄를 받아놨더니. 저기 미친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못까지 다 자르고 이제 미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했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속마음 연설할 때는 이제 가끔씩 졸라가 나왔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를 딱 떼가지고. 또 한 번은 이런 표현 써서 참 죄송한데, 야, 너 귀 막아라. 말 잘 듣는다. 씹새끼란 말이 한 번 나온 적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 쥐씹하고 삼시새끼를 합쳐가지고.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럼요. 예. 저런 거 한번 만드는데 한 3-4시간 걸립니다. 자, 추억의 코너 한번 해봤고요. 네. 그리고 또 뉴욕타임즈에서 했던 추억의 코너가 있어요. 그때 초창기에 저희가 퀴즈를 그때 한참 했었죠. 네, 그래서 퀴즈 몇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진우의 책이죠. 책. 네. 사법활극. 사법활극. 네. 예. 대신 사인은 김용민이 했습니다.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곧 회고록을 냅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책 제목이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1장 소제목이 있습니다. 1번 녹조라떼 녹색 성장은 내 공약이었다. 2번 나는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다. 3번 자원외교 비웃지 마라. 너는 에너지 중에 정령 말고는 뭐가 있는가. 4번 미스박 봉인된 판도라 상자 열어볼까? 예.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우리 가운데 여성분.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쉬운 문제를 내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몸풀이 문제고. 자, 그럼 2번 문제로 갈까요? 무슨 멘트가 없으십니까? 되게 의무적으로 나온 거 되게 빨리빨리 하고 가라는 뜻이에요. 예, 2번 문제입니다. 진정한 문제입니다, 이게. 시사장학 퀴즈의 정수입니다. 다음 중 올해 나이를 기준으로 두 사람 나이를 합쳐서 가장 많은 나이는 몇 어렵네요, 이거. 일까요? 보기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저 뒤에 여성분. 4번 최태민 플러스 박지만 아들? 틀렸습니다. 예. 2번 잠깐만요. 아까 내가 계산한 게 여기. 2번 김기춘 이준석 틀렸습니다. 자, 이 앞에 여성분. 1번 허경영 이재만 정답이었습니다. 자, 허경영 66, 이재만 50, 합해서 116. 김기춘 77, 이준석 31, 합해서 108. 정윤회 61, 정우성 46 해서 107. 최태민 104, 박지만 아들 11 해가지고 115. 그래서 정답은 116 해가지고 허경영 이재만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최태민 목사는 돌아가신 분인데 예. 돌아가신 다음에도 카운팅을 해가지고. 그럼요. 당연하죠. 네. 삶과 죽음의 그 선이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네. 다음 퀴즈. 마지막 문제입니다. 원내대표 경선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탈박 수준이 된 유승민 의원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 이분은 유수호 의원의 아들, 2세 정치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세 정치인이죠. 자, 다음 중에 2세 정치인으로 아닌 사람을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정문원, 2번 정호준, 3번 김을동, 4번 조순영, 5번 정청래. 자, 우리 그때 여성. 정청래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에요? 모르면서 그래. 자, 그럼 정답이었습니다. 퀴즈 참 성의 없다. 전반적으로 대단히 급조된 퀴즈 같아. 3번은 좀 급조됐습니다. 예. 끝이야, 이제? 네, 끝이에요. 들어갈게요, 이제. 아니, 아까 5시쯤 넘어서 왔는데, 그 미리부터 와가지고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계속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막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막 이거 꽂고 열심히 막 하시길래. 속마음 연설을 만든 거예요. 네. 급조해가지고. 근데 그거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 진짜 몸매. 그분의 있는 그 게. 연설 톤이요. 네. 이렇게 편집하기 좋게 읽으세요. 네. 뭘 이어 붙여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국어책 읽듯이 읽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또 연마하고 있는 성대모사가 몇 군 있습니다. 그래? 신종? 누구? 최경환, 기대되는데요. 김무성, 정몽준. 해봐, 그럼. 네. 먼저 최경환. 믿을 수 있는 이 산지 직송 해산물 동형 한산도 수산에 이유 있는 자신감. 많이들 비슷하다고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무수입니다. 100% 살아있는 장으로만 손질한다 배송하는데요. 김어준 총수도 반한 장어맛이다. 한산도 수산은 내가 먹지 못하는 성품 팔지 않는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다. 예. 정몽준. 안녕하세요. 정몽준이에요. 진짜 똑같다. 더 챙겨달라고 하시는 소비자가 많지만 주문량이 많아서 더 챙겨주지 못하고 있어요. 정품 정량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시키면 되거든요. 됐어. 야, 내 너한테 물어봤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장 싱싱한 해산물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산도 수산이 딴지마켓에 입점했습니다. 통영 돌문어, 자연산 생굴, 알이 꽉 찬 가리비에서 제철 화로회까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에게는 아직 자연산 바다장어가 남아있습니다. 살아서 팔딱거리는 장어만을 엄선해 손질 배송하는 1등급 바다장어. 딴지 총수 김어준도 반한 바로 그 자연산 장어.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엠푸드 전설의 누룽 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 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라 할 만하구나. 엠푸드 누룽 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 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녹화하러 오는데 네.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이걸 전달해주고 가셨어요. 네. 예상하셨던 거잖아요. 네. 무죄 받고 기분 좋아하고 있었더니 네. 브리핑으로 제가 IS 관련 브리핑을 짧게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라는 건 전무예요. 그냥 대단히 극단적인 무력 집단이고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처형 이것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한 명 네, 건너간 걸로 추정되고 있잖아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그 굉장히 그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두 번째 기자 같은 경우에 고토 씨. 근데 그 양반은 저널리스트란 말이죠. 네. 저널리스트는 그런 데 가라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왜 갔어라고
그 비아냥거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로 아랍과 관련된 뉴스를 듣는 건 이제 미국의 시각으로 필터링된 뉴스만 듣고 있죠. 이런 시각을 접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서구의 시각이 아닌 네. 그런 필터링이 거치지 않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IS에 접근 가능한 언론인이 없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일본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스케 츠네오카라고 하는 양반인데, 여기 사진에 나온 인물인가요?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저 양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2000년에 체첸 지역에 왜 러시아하고 막 분쟁이 있었잖아요. 체첸이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그때 체첸 지역에 갔다가 이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하고 네. 그 이후에 뭐 파키스탄이나 뭐 타지키스탄, 체첸, 시리아 등지에서 그 게릴라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맺어서 본인도 여러 번 납치됐고, 그 경력으로 전 세계 유일하게 IS 점령 지역의 자유자재로 취재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IS 지도자 오마르, 이 사람 오마르예요? 네. 를 직접 인터뷰한 유일한 기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이거 표시는 뭐예요? 하이틀러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의 표식이에요, 이게. 주로 어떤 기사를 써왔던 건가요? 이 기자는? 이 사람은 프리랜서인데, 네. 주로 분쟁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이 양반이 파파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답변을 영상으로 받았어요. 일단, 인터뷰를 볼게요. 인터뷰어는 국경없는 기자 일본 지부에 맡기고 세가와 씨입니다. それは誰のせいなんでしょうか。ごめんなさい、変な質問なんです。いや、イスラム国の、計画だと思いますね。イスラム国は異教徒の友達は必要ないという考え方を持ってますから、自分たちの、部下たちが日本のことが好きなのにその日本人を、殺すということは部下の信頼を失う、部下にと評判が悪いので、何ですか、安倍首相が、イスラム国と戦うといったタイミングを捕まえて殺したんですね。そうすれば安倍総理がそんなことを言ったんだから仕方がない、あるいは安倍総理がそんなことを言ったんだからざまあみろというふうに、たくさんの人が思ってくれるからですね。 아베, 네. 그러니까 엿먹으라고 하는 거냐 이런 답변이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 NG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네. IS가 2억 달러를 내놔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아베 총리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IS와 싸우는데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싸우는데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래? 우리랑 싸우는데 2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인질의 몸값을 2억 달러로 내놔. 네. 순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앞뒤를 보면 그런 2억 달러를 가격을 부르는 그 IS의 대응을 자초한 면이 있는 거죠. 일본 정부에서. 그리고 실제 납치된 건 훨씬 이전이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일본 정부가 대응을 전혀 안 했어요. 사실상. 납치됐으나 그거에 대한 대응을 알고 하자. 있었으나,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고 보도가 되자 네. 싸우는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네. IS에서 그럼 그 2억 달러를 몸값으로 내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답변은 그래? 그럼 면 먹어봐 니들 라고 대응하게 됐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네. 安倍さんはこれは韓国の人の意見なんですけど、日本人がとても冷たいっていう、同じ同胞の人2人も署名活動もしないし、常岡さんのこともそこまで応援してないし、なんで日本人そんな冷たいんですかって聞かれたんですけど、自己責任ってあれいつからそんな冷たくなったんですかね、日本人。だって韓国の人がアフガニスタンで誘拐された時は韓国の人すごく冷たかったですよ。そうですか。だから韓国と日本はやっぱりメンタリティが非常に似ている。仲良く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사람이 좀 굉장히 재밌는 양반입니다. そうですか。でも常岡さんもよく誘拐されてますけど、皆さん温かかったですか？いや僕は誘拐されたのは
常岡が自分で、タリバンと組んで、日本をゆすったんだ、本当の犯人は常岡だという、説が、外務省から流されてました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양반이 여러 번 납치됐어요. 아프간에서도 납치되고. 근데 일본 외무성에서는 저거 납치된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넘긴 거다. 네. 라고 네. 평가를 할 만큼 이 양반은 납치도 또 가고 또 가서 또 풀려나고 네. 4번인가를 납치된 다음에 사실상 스스로의 힘으로 풀려났어요. 어떻게 풀려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일단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넉살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네. 그 문화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4번이나 풀려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외부성에서는 잡힌 걸 보면 자기가 일본을 넘기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넘어간 거지 잡힌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무표정하게 웃긴 얘기인데 무표정하게 한 겁니다. 네. 네. 자. 何回誘拐されました今までどことどこ4回身代金を払われたケースありますか誰も払ってくれないだって犯人だと思われてるからでも全部生き延びてです秘訣は何ですか可愛さで戦う可愛くジャパニーズ可愛いで、ね、どうやってですか相手にこの人を殺したいなと思わ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じゃないでしょうか。へえ、なるほど。安倍さんが人質をね、助けようとしない政策にこう見えるらしいんですけども、韓国のジャーナリストから見て、なんでああいう政策を取ってるのか、何が彼の本音なんでしょうって。彼の性格だと思います。メンタリティ、パーソナリティ。イスラエルのモネって言うんですか、何なんですかね。性格です、性格、本当に。どういう性格なんですか、韓国人に教えてください。重要だと感じない。何が人質になった日本人、自国民を助けることが大切だという考えを彼は持っていないと思います。でも言ってるじゃない、あらゆる手段を尽くして。それは政治家だからパフォーマンスしないといけない。自分の人気が必要ですからね。でも実際にはあらゆる手段なんて彼らはやってない。いうことに重要な意味がありますよね。そうなんですか。人質死んでもいいと思ってるんですか、彼は。知らないうちに死んでればよかったと思ってると思いますね。で、イスラム国があんなビデオを公開して世界中に知られてしまったことがまずい。知られないで死んでほしかったんですかね。そうです。なんでアメリカと仲良くしてるんですかね。あれは何のアメリカになんか助けを求めて。アメリカと仲良くはしてないんですよ。安倍総理はアメリカと仲良くしたいけれども、オバマ政権にはあまり好かれてない。警戒されてますね。会ってもらえない。安倍さんの中東政策とか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安倍さんに中東政策ってあるんですかね。これ安倍さんのね、人質に対する政策はないってことですか、結局。彼は何の政策持ってない。政策があったら8月に、誘拐されてすぐ対策を取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あるいは11月に、後藤さんが捕まってすぐに対策を取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じゃあ知ってたんですね、後藤さんがそうですよね、10月に捕まった。そうですね、昨日の早い時間に首相官邸で知ってたということにするか知らないということにするかを、話し合ってたそうです。どこで情報筋はどこから持ってるんですか。独自の情報筋です。信頼できる。まあ中からの話ですからね。知っててじゃあ知らない。じゃビデオなんか出てこんちくしょうと思ってるんですかね。予測でき当然彼らは常にビデオを出してそれから処刑しますから、それを予想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よね。100% 予想できますよね。それを予想してなかったですね。どういうふうに助けるふりをしてるんですね、今は。助けるふりというか、今はある程度の努力はしてますね。常岡さんにはあらゆる手段を尽くすとか言ってたんですけど、常岡さんの方には連絡は来たんですか、外務省。一度もありません。常岡さんとしては、交渉人になれる、交渉人というかもう内部を知ってるから先生と一緒にハサン先生とできる、連絡を取ることはできます。それちょっとごめんなさい、韓国の人がわからないので、
どうして連絡取ることができるのか。私ははい、なんで交渉になれるのか。私は湯川さんの、湯川さんを裁判にかけるってかつて彼らは考えていました。でその裁判を担当する人物の部下の司令官と私は友達です。ですからこの司令官に連絡することで、裁判を担当する上官に連絡を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で今の状況について説明してもらうということが可能になります。本当は10月に繰り返しごめんなさいね、裁判行ってイスラム法で一緒に助けてあげた可能性があったのにですよね。はい。それをちょっと教えていただいていいですか。10月は何する予定だったんですか。はい、でもどういうことが起きたんでしょうか。もともとは、9月に一度イスラム国に入って、湯川さんに会いに行くつもりだったんですが、ちょうど私たちが入った日に、ラッカに大規模な空爆があって、で現場が混乱に陥って、会う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で一度日本に帰ってきたんですけど、10月にもう一度行って、今度は1ヶ月ぐらいの時間をかけて、そして、湯川さんの裁判に立ち会って、で無罪判決を勝ち取って連れて帰ろうというのが私の計画でした。しかし、その出発の1日前にですね、前日に、日本の警察、公安外事三課という部門ですね、これは対テロ専門部隊ですけども、彼らが我が家を訪れて、私のパソコン、ビデオカメラ、デジカメ、スマートフォンといったものを全部取っていってしまいまして、私は出発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警察は視線予備陰謀の捜査を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けれども、そして私のことも視線予備陰謀事件の容疑者であると後に言ってきましたけれども、それから3ヶ月以上経った現在、一人も逮捕もされていないし送検もされていません。もちろん起訴もされてない。事件そのものが架空だったと思っています。邪魔さえされなければ、はい、最大限のことができたと思うと、ユースケってとても正直。そうですね。どうですか、今日のニュース見て。警察の妨害がなければ私はイスラム国にもう一度行くことができていましたし、時間をかけて、湯川さんの裁判の弁護ができたと思います。で、弁護方針もすでに持ってましたから、最低限、完全無罪じゃないとしても温情判決を、獲得できたと思っています。そしたらひょっとするとその判決によっては、鞭叩きの刑などになったかもしれないけど、鞭で叩いた後日本に返してもらえるんだったら首を切られるのに比べるともうずっと素晴らしいことで、それは勝利だったと思っています。その可能性があったのに、救えなかったというのは本当に、悔やまれて仕方がないです。後藤さんも巻き込まれないで済んだ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湯川さんが、日本に帰ることができていれば、後藤さんは無理してイスラム国に行く必要はなかったはずで、2人もの、日本人の命が、奪われようという直面している今の現状の責任っていうのは日本の警察の、方針の間違いにあったと思う。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어떻게 빠져났나? 귀염으로 맞섰다. 충분히 왠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 이제 그 양반의 계획은 본인이 가서 자기 친분과 네. 인연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낸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형당하기 전에. 예. 근데 일본 정부가 이 양반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게 답하잖아요. 굳이 막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출국 전날 막았고 결국 못 갔어요. 일본 정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걸 네. 모른 척 해왔다는 거죠. 모른 척 해왔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 공개되고 나니까 갑자기 바쁘게 구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반응도 차가웠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다지 적극적인 구조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부가. 그런데 이제 이게 반전이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 처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본 내 여론이 바뀝니다. 실제 처형이 되니까. 네. 비극이 벌어지니까 그때 분위기가 바뀌자 아베 정부가 이제 요르단으로 날아가죠. 자국민 목숨을 가지고 이제 미국 흉내를 낸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테러와 타협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참 흉내내고 가오를 잡은 거죠. 가오가 아베 정부가 가오를 잡았는데 처형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던진 네, 것은 그거 되게 궁금해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일본에서는 사실 IS에 가입했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뭐 정확하게 보도된 건 아니지만 수십 명 정도가 있다고 이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고등학생이. 네. 도대체 그 실제로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이 양반한테 물어봤어요. 韓国のケースに関してちょっと、はい、常中さんからねちょっと知恵を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も、子供がトルコに繰り返しにトルコのそのキルスですか、はい、経由でシリアに IS に入って行方不明になって今月の12日にそうなったんですね。はい、でもう連絡取れなくてどんなことが予測されるかって難しい漠然としたあれなんですけど、彼がイスラムに改宗してでISIS に参加していれば人質になったり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その代わりIS の、メンバーとしての義務を果たすことが求められるので、武器を持って戦うことを、求められると思います。その少年はもう兵役は終わってるんですか？17歳。何歳で兵役に行きますか？18歳から20歳。あ、じゃあまだなんですね。でも17歳だったら、殺そうとするよりはむしろ、仲間に入れようとするでしょうね、多分。哀れみがまだ大丈夫ですよね。哀れみの問題ではなくて、彼らは外国人の仲間が欲しいんですよね。宣伝戦略で。アラブ人の、アルカイダは当たり前なんです、存在として。アラブ人のテロリストは。これがアメリカの白人の仲間とかですね、フランス人の仲間とかですね、そういう人は重要な存在になるわけです。プロパガンダのために。で彼らは、ハッサン中田先生や僕に対して非常に親切だったのは、私たちが日本人のイスラム教徒で、そしてイスラム IS の友達というスタンスを取ったからです。彼をね、その坊や結構病んでたらしいんですよ、引きこもりで。常岡さんも実はそういう行こうとした人を取材したことあるじゃないですか。国大生ですね。はい。国大生は自分は障害者だと言ってました。彼は飛んでないですよね。でもソルジャーになりたかったんですか、彼は。いや、彼は、何もしたくなかった。でもなんでシリア行きたいって中田先生に連絡して。行きたくないけれども行きたいというのが彼の性格だから。でも戦士になりたいってわけではなかった。特になりたくない。病んでたんですね、やっぱり。それを病んでたといえば病んでたでしょうね。精神的には健康ではなかったんですよ。幼稚だった、子供だった。で韓国の坊やに戻るんですけども、彼を助ける方法でどう戦略立てたらいいですかね。常岡さんがご両親だったらどうします？本人がどうしたいと思ってるのかが問題で、イスラム国に参加したいと思ってる人を、連れ戻すのは難しいですよね。彼がじゃあお母さん返してって助けてって言ったらどういうふうにして助けてあげる方法は？連絡は簡単に取れるんですよね。取れないんです。いや、本人が取りたいと思った場合は取れるんですよ。本当ですか？インターネットは一般の人にとってはアクセスは難しいんですけども、外国人義勇兵たちはインターネットを使うんですよ。じゃあ彼がもう家に帰りたいとか思った時は自分から発信できるんですね。多分できると思いますね。回収してて、はい、戦士になって義務を果たしてたら、はい、疑われてなかったらできますよね。アクセスして戦ってるよとか、はい、迎えに来てとか言えるんですね。はい、できます。自分連絡がないってことは彼自身が嫌だ、家帰りたくないのかな。その可能性がありますね。ただわからないですよ。彼がイスラムに改宗して参加してっていうふうに実際になってるのか。改宗でも簡単ですよね、本当に。改宗するつもりが最初からあったのかどうかとかですね。もし改宗してないとするとただの人質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ね。
もし人質になった時に、はいまた身代金韓国政府に要求した時には、はい、どう反応したらいいですか？韓国政府は命を、同じような感じでその少年の命を助けたいと思うかどうかがまず問題で、身代金を払うべきですか？もし解放させようと思ったら払うしかないですね。常岡さん自体個人的には、はい、身代金払われないで助かってきたじゃないですか。はい、身代金払うことって基本的には悪いことだと思います。彼らは身代金で、組織を運営して、誘拐事件を繰り返して殺人をしている。韓国の皆さんに一言日本人も韓国人も仲間に冷たいという意味でとても似ているので兄弟同士仲良くしましょう。마지막은 이제 농담으로 한 것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은 네. 개종도 하고 IS랑 친하긴 하지만 IS의 행동이 네.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러니까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IS가 이 양반을 받아준 이유에 대해서 외신 기자와 인터뷰한 거를 제가 봤는데 네. 17세 그 소년이 정말로 개종을 하고 거기에 군인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간 거라면 그러면 자유롭게 개종한 뒤에 네. 용병이 됐다면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연락이 없다면 첫 번째 하고 싶지 않거나 두 번째 개종을 하지 않아서 인질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도 연락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를 따져서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 양반에게 부탁해서 접촉을 하고 알아봐 달라고 하면 알아봐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네요. 굉장히 네. 적극적이네요. 뭐 일본인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 분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이분하고 저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자리를 잡아서 직접 연락해서 이 소년의 생사도 확인하라고 좀 물어보고 싶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누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최소한 동의할 수 없어도 주장은 들어봐야 그들하고 우리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어딘지, 마지노선이 어딘지도 알고, 상대할 법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랬는데 지금 때려잡자, 나쁜 새끼들 이 보도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IS 관련을 파파이에서 계속 다루기를 하겠다.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함께 해주는 의사가 없다는 거였어요. 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의사가 한 번 더 얘기해주고, 한 번 더 손길을 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더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치료합시다란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염정한 박사의 암 완치 얘기. 팔팔 끓는 가마솥에 유기농 사료 먹고 자란 유기농 한우를 24시간 푹 고운 네이처오다 유기농 곰탕.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와, 이걸 정말 이 가격에? 라이트밀 도시락. 빛처럼 빠른 도시락입니다. 라이트밀 도시락. 올바른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입니다. 라이트밀 도시락. 그럼에도 가격 부담은 정말 가볍습니다. 지금 딴지 마켓에 가시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신개념 도시락 라이트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자원외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원외교를 직접 취재한 류익은 한결의 탐사보도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송채영 기자가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죠? 네, 간단하게 했었죠. 오늘은 더 간단하게 특히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디테일하게 파주실 겁니까? 근데 너무 이제 오자마자 바로 일 얘기부터 하시니까 류익은 기자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수습
멘티로 딱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저희 회사에는 멘토 멘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잘 모르니까 좀 잘 맞을 것 같은 선배들을 멘토 멘티를 맺어가지고 이제 상담도 하는데 저희 멘토셨습니다. 루이그 선배가. 그리고 저희 한결에 드물게 3가지를 갖추신 분이에요. 일단 실력 뛰어나시고 외모 출중하시고 그다음에 인성이 훌륭하십니다. 네. 박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겨레에 와서 기자 생활 15년을 했는데 네. 가장 잘한 게 제 송채경화 기자를 제 멘티로 뒀던 것 같습니다. 그만하고요, 둘이 이제. 탐사기획팀 하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탐사 말 그대로 삽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에 한 삽질은 누가 길거리에 쌓아놓은 똥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뭐 짐작이 가시겠죠. 그 똥을 치우면서 든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어느 후배가 사실 제 생각을 대신에 말하기도 했는데 MB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그 얘기를 한 친구는 이 자리에 없지만 이번 기획에 함께했던 이민택 기자입니다. 예, 그 기자의 제안으로 시작했던 아이템인데 여기까지 왔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오늘 섰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자원외교 하면 뭐가 문제인지 선뜻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원외교에 그 쏟아부은 돈이 약 31조 원입니다. 잘 실감이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뭐 예산의 한 1년치 한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네요. 느낌 오세요? 네. 4대강이 22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네. 4대강보다 더, 규모가 컸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4대강은 국내에서 이렇게, 돈을 뿌렸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거기 이제, 막노동 했던 분이든, 아니면 이 담합을 했던 건설사든, 누군가 그 돈이 국내에서 돌아요. 쉽게 얘기하면 부가가치가 국내에서 생산이 됐는데요. 자원외교는 외국에서 뿌린 돈입니다. 누가 얼마를 따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가가치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그런 돈이 31조 원, 여기서 민간은 뺀 거고요. 순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석유공사, 가스공사, 뭐 광물자원공사, 뭐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 이런 공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명박 정부 5년,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자원개발에 투자했던 그 액수입니다. 그리고 31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실 숫자가 아마 4조 원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4년 말 기준으로 4조 원의 잠정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뭐 사실상 뭐 거의 확정된 손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달이 바뀔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아마 불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무상급식 예산이 1,400억인데 그거 놓고 뭐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싸우는데 그 1,400억 정도가 이제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인데 1.5조 원 날린 거 보시면 얼마나 이게 큰 손실인지 아실 겁니다. 그 아이들 10년 동안 무상급식 할 수 있는 돈을 누가 해먹은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총괄 지휘하셨던 그 MB께서는 자원외교 국조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구름 같은 얘기라고 하시죠. 예, 본인이 재임 기간 중에 자원외교의 성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뭐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지고 싶지 않은가 봐요.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총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탐사 보도하신 기자로서 그러니까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원외교를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형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의원이면서 자원외교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잖아요. 네. 직접 그 이상득 의원에게 돈을 뭐 전달한 정황을 이제 취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제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2012년 7월 달에 감사실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미 다 거기다가 얘기를 다 했으니 또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렇게 내가 돈을 쓰고 이렇게 가지고 사업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니 왜 나한테는 지분도 안 주고 본인이 보상도 안 하느냐.
아니 그러고는 엉뚱한 회사들 집어넣고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난 그래서 이건 불만이다. 내 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내가 쓴 돈은 다 보상하고 난 다음에 하든가. 이제 그런 취지로 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얘기를 김정사장 돈 얘기도 다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돈도 다 이것 때문에 영감 이상득 의원 준다고 거들어서 내가 돈 줬는데. 돈까지 다 받아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또 프로젝트 개발팀 들어와가지고 쓴 것도 나더러 돈을 내서 내가 다 냈구만. 왜 내가 배제가 되냐 이 사업에. 지금 전체 31조 그리고 약 4조가량 손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취재를 하시면서 그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례다 이건. 네네. 어떻게 이런 경우에도 투자를 했지? 라고 꼽을 만한 사례가 어떤 겁니까? 하베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석유공사라는 해외 M&A 그 경험이 거의 없던 기업이 이 엄청난 딜을 일단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수 가격을 저쪽 그 매도자 쪽의 요구에 끌려가면서 그 가격대로 거의 맞춰졌던 문제도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여전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MB 정부의 총무비서관을 했던 김백준 씨의 아들 김영찬 씨가 한국의 법인장으로 있던 메릴 린치가 이제 이 사업에 좀 그 자문사로 관여했던 측면, 그 자문사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엄청난 기업의 실사를 통해서 이 적정 인수가가 얼마다라는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게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적정 가격이 5일이라고 하는데요. 주문을 넣고 주문을 받고 이틀 빼고 실제 그 실사를 할 수 있었던 물리적 시간은 현재로서 확인되는 게 하루 이틀입니다. 그건 석유공사도 인정을 하는. 아니, 하루 이틀 만에 불가능하죠. 그 큰 데를 다 실사를 해서 이건 가격이 얼마나 나왔다고요? 네. 해먹었네. 그 석유공사라는 데는요, 그 정유시설 해외 나가가지고 그런 데를 인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석유공사는 자기들 석유공사법이라는 데에서 잘 해석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부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추진했다는 점. 네, 그것. 우리 각하는 법이 두렵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예. 그리고 그런 인수 뒤에 한 불과 4년 만이죠. 4, 5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매각을 하면서 한 1.5조 원 정도 이제 손실을 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조 원 손실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몇 년 사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그야말로 허공에 날린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조 5천억에 샀다가 1조 5천억의 손실을 보면서 파는 거예요? 이제 하베스라는 회사가 지주회사를 산 건데요. 예,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인수하고 싶지 않았던, 인수할 필요가 없는 자회사를 저쪽에 끼워서 팔았어요. 끼워서 팔았고 그 끼워서 판 자회사 NAR이라고 합니다. NAR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문제가 돼서 이 회사만 이 회사의 몸값이 한 1조 원 좀 넘는데요. 이 회사를 거의 한 푼도 안 받고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베스 인수에서 우리가 1.5조 원 정도 손실이 났다고 얘기하는 건 이 자회사,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자회사를 애들이 끼워서 팔려고 할 때 그 가격까지 쳐주고 줬고 사서 필요 잘못했구나. 없으니까 거의 헐값에. 예, 헐값에.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의 애초에 짜여진 시나리오겠죠? 그게 누구일까요? 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하간 하루 만에 실사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걸 고리로 김백준 씨 아들이었어요? 김백준 씨 아들이 한국에 자기 지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체적인 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훌륭해요. 정말 훌륭하군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멕시코. 혹시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멕시코에 이렇게 쭉 길쭉하게 반도처럼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부추처럼. 거기에 볼레오라는 데가 있는데 굴이라고 하죠. 그 광산을 인수한 건데요. 그게 볼레오 사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광물자원공사가 거기다가 투입한 돈이 500억이 채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거기다 얼마나 묶여 있는 줄 아세요?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10년도 정도부터 구리를 부지런히 캐면 이거 이제 캐가지고 재련해서 팔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도죠? 2015년도입니다. 아직까지 본격 상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요. 구리가 있긴 있어요? 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라가? 네. 이 서양 사람들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멕시코가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 많이 빼먹었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 되면서 이미 빼먹을 대로 다 빼먹어가지고 거기서 구리를 제대로 캐내려면 그 미로 같은 애들이 다 캤으니까요. 예, 그 미로 같은 잘못하면 무너지는데 피해가지고 채굴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거기 구리가 지금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광물자원공사 쪽으로서는 방어적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없다고 얘기를 하나요? 네, 있다 없다. 결국은 캐낸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본격 상업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1조 원이 묶여 있다고요? 예, 1조 원 넘는 돈을 거기다가 박아넣습니다. 근데 그 박아넣는 방식도 참 희한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지분을 조금 투자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0%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분이 계속 뭐 자본을 늘려서 지금 74% 지분을 가지고 구리는 안 나오는데 계속 지분을 산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다른데 자꾸 발을 빼는데 광물자원공사 자꾸 들어가요. 남들이 빠질 때 내가 남들이 들어가는 파는 걸 그럼 내가 살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기회라고 봤던 거죠. 네. 예. 기회라고. 기회라고. 그렇죠. 누군가는 기회라고 보죠. 돈을 해먹을. 누가 해먹었을까? 그건 누가 지금 광물자원공사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시고. 아, 그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분명한 건 지금 광물자원공사랑 같이 들어간 민간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 민간 기업들은 이거 정말 사업성이 없어 해서 여러분 현대 그 계열사 중에 현대 하이스코라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이렇게 들어가는 강판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드는데도 거기 들어갔거든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구리가 필요했나 보죠. 같이 들어갔는데 네.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약간 어려운 회계학적 용어로 하면 이제 손상차손으로 인식해가지고 다 털어버렸어요. 아, 여기다 박아놓은 돈은 한 푼도 건질 수 없구나. 라고. 손해보고 그냥 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처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광물자원공사 판단은 좀 다르고 모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나오는데 광물자원공사는 박아놓은 돈이 아까우니까 계속 박아가지고 지금 1조 원 넘게. 과연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네, 거기 꽂아놓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뒤에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 있게 계속 거기다가 빨대를 꽂은 누군가에게 돈을 저수지처럼 이렇게 퍼주는 거겠죠. 누군가 이렇게 쭉쭉 마시고 있겠죠. 배 터지겠네 그 새끼. 세 번째 케이스는요. 사실 그런 총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을 뒷받침한 합리적인 근거도 있어요. 저희 취재할 때 보니까요. UX임이라고 미국 이제 우리로 치면 한국 수출입은행이죠. 미국 수출입은행인데 보고서가 구글에 떠돌아다녀요. 예, 내부 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 그 미국 수출입은행도 여기 투자했던 쪽에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만 처음에 들어갔던 게 아니고 캐나다의 마이닝이라는 여기가 초기에 대주주였는데요. 지금은 10% 지분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광물자원공사 받아줘서 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다른 투자자들 거기 투자할 때 빌려줬던 US익심은 여기에서 현금 유용 사건, 제가 영어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프라우드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프로드. 네. 프로드. 역시 종수님. 오. 예. 그쪽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현금이 여기서 도대체 사업비라고 해서 이 자원 사업이라는 게 좀 독특한데요. 물주 따로 있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대주 중에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같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계속 여기 채광해야 하니까 사람들 인건비 뭐 이런 걸로 돈이 얼마 필요하다라고 해서 돈을 받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잘 검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 수출입은행은 분명히 이 사업에서 현금 유용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해놔요. 그 보고서예요. 예. 근데 나중에 그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그 다른 투자자한테 빌려줬던 돈, 그러니까 이 투자자의 채무죠. 이 채무를 광물자원공사가 떠안아줍니다. 예. 그래서 미국 수출입은행은 뭐 뜻하지 않게 횡재를 맞이했는데 미국 수출은행이 여기 분명히 사기가 있다, 뭔가 네. 라고 보고서가 돌고 그러자 그 미국 수출입은행이 왜냐면 미국 수출은행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자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찾아보려고 체크해 왔는데 여기 사기가 있네 라고 들어오자 우리나라 광물공사가 그 빚은 그럼 우리가 갚을게. 이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뭔가 이렇게 그죠? 합리적 추론의 출발점이 될 만한 건이네요. 해먹고 있어요, 누구가. 안 그럼 미쳤어, 이걸 하게? 계속? 아니, 구리도 안 나오는데, 5년이 지나도 구리가 안 나오는데, 원래 돌아가던 광산이 5년 동안이나 구리를 생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리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생산성이 없구나. 생산성이 낮거나, 너무.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어. 씨발. 전 이 자원외교 관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거 많이 해먹었을 거라고 그런 루머도 있었고 저희도 열심히 따라가 봤는데 결국 끝에 어디서 막히냐면 정부와 정부 간에 그러니까 공기업과 그쪽 공기업이나 정부가 가진 권한 규모의 사업들하고의 거래였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 돈이 맞습니다. 결국 누가 해먹었는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잠깐 끼어들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 아실 거예요. 사인머니라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너무 이렇게 계약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사는 쪽에서 파는 사람한테 그렇죠. 일종의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그게 쿠르드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 석유공사가 이제 광구를 사들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이닝 머니를 보내는데 그 중에 일부가 쿠르드 자치정부 쪽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HSBC 이 계좌로 보낸 거죠. 쿠르드 정부 이라크 쪽으로 계좌가 직접 이어져서 그쪽으로 돈이 간 게 아닌 것도 이제 저희로서는 의문을 제기를 했죠. 석유공사는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모든 돈을 쿠르드 정부 쪽에 보낸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돈들, 약간 꼬리표를 찾기 어려운 돈들이 일단 거기 건너가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찾아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 이게. 근데 정부가 나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정부가.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할 리가 있나요? 저도 야당은 뭐 하고 편에 있나요? 손을 들겠습니다. 야당으로는 안 되죠. 이게 정부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족치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밝혀질 수 있는데 현 정부가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왜 없을까? 자, 그러면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한겨레만이라도 이게 투자 실패가 아니다. 투자 실패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처음부터 용어도 사용하고 접근해야지. 그래야지 팀장님도 법정에서 쓰실 수 있고. 같이 끌어들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PPL 하나 더 해주세요. 오늘 PPL이 맞네? 엠푸드 누룽현미인데요.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고소한 맛이 납니다. 씻은 쌀 위에 간편하게 섞어만 주시면 되는데요. 애플과 삼성만 너 고소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누룽현미로 지은 밥 먹고 너 고소를 외쳐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고소하다고. 네. 아, 그건 알죠. 그 순간만큼은 스티브 잡스와 이건희가 부럽지 않을 겁니다. 엠푸드 누룽현미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아유, 이게 그거구나. 저도 이거 배달 와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냄새 너무 좋아요. 먹어보셨어요? 이건 안 먹어봤어요. 밥을 안 일단 먹기 밥을 때문에. 하면,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게 쌀을 씻어가지고 안 친 다음에 그냥 그 위에다 뿌리기만 하면 돼요. 씻지 않고. 그래? 그러면 밥 냄새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 되게 직접 써가지고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송채 기자님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세계 1위 그래픽칩 제조사 엔비디아가 만든 쉴드 태블릿이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30만 원대 태블릿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성능과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경험. 게임기로 오해하셔도 좋습니다. 태블릿 챔피언 엔비디아 쉴드 태블릿, 지금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쉴드 태블릿을 검색해봐야겠는데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자, 우리의 또 다른 귀염둥이죠. 네. 정청래 의원이 아까부터 목을 빼고 본인이 준비한 게 이번에 있다고. 셀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 의리인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겸손인이 아니고 참 의리인이에요? 제가 의리가 있는 사람인지 어제 알았어요. 오늘 안산 지역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계속 본인이 연설한 거 보시면서 흐뭇해하셨잖아요. 그건 경남 나는 지역. 내가 한 것만 봐. 이 파파이스도 내 분량만 봐요. 18분 30초 뭐 이런 거. 근데 오늘 안산에 가려다 보니까 안산이면 또 세월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또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표를 얻고 막 다니고 있잖아.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유민 아빠한테 전화했지. 유민 아빠, 급하게 볼 일이 생겼다. 어제 찾아갔지, 안산에.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연설 때 쓰고 있는데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유민 아빠가 그러는 거야. 형님, 의형제 맺었거든요. 형님은 참 의리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꼭 믿어야 될 말이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의리인으로 하기로 했어. 참 의리인. 자, 오늘 의원님이 최초로 아이템을 스스로 준비해왔어요. 그래프까지 준비해가지고. 뭔지. 오늘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내 이거를 직접 만들지 않고 직접 지시를 했지. 이 그래프를 만들어라. 뭡니까, 내용이? 역대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 누구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5명 역대 대통령의 추이를 제가 분석해 왔죠.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로 왔어. 네, 한번 해보세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지지율이 드디어 30%를 깨고 29.7%로 내려앉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벌어질 상황, 이것을 내가 예언하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 김영삼 대통령 71%로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83% 갔죠. 이게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고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회 척결하고 막 할 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비교할 거 바로 이 시점이죠. 3년차 1분기 37%.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다 역대 최저 지지율로 임기를 마쳐요. 이게 뭐냐면 IMF 기간이죠. 요게. 자, 그리고 6%가 나왔었군요. 6%까지 나왔어요. 이런 지지율은요, 기네스북에 올라간대요. 역대 최저 지지율. 무려 83에서 6%까지. 이런 걸로 보고 전문 용어로 롤러스케이트 지지율이다. 아니다, 롤러코스트. 롤러코스트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자,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보겠습니다. 71%로 시작해서 쫙 떨어져요. 그리고 3년 차에 그래도 4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집권 때 임기 말 때 24%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60%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요 시기 33%를 기록하죠. 그리고 27%로 끝납니다. 이명박 대통령 가장 낮은 지지율로 출발합니다. 52%. 그리고 21% 기록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집권 기간 중 출범하자마자 가장 낮은 지지율은 광우병 쇠고기, 촛불 시위 그 국면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서민 플랜들이 가요. 쇼든 뭐든 간에. 그래서 44% 바로 이 시기 이러다가 23%로 임기를 마치죠. 자, 박근혜 보이나 이게? 42%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 다시 말해서 본인이 얻었던 득표율보다 약 10%가 낮게 출발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불법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 이것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불거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작년에 40%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29.7%. 최근 5명의 대통령 중에는 3년차 1분기에 가장 낮은 지지율.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이 29.7%는 놀랍게도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떨어져 봐야 최근 가장 높은 새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떨어져서 29.7%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장 올라서 29.6%고. 그렇죠. 최근 거의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율과 5.8%.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거죠. 자, 추이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하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지탱되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나요? 네. 제가 이 지지율 분석을 정밀하게 해봤더니 이게 언론에서 어떻게 떠드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이 확확 달라지더라는 거죠.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박근혜 지지율은 높은 지지율이 아니었죠.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집권 초기에 높은 지지율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한참 낮은 상태에서 유지됐는데 마치 박근혜 대통령만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시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30%로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집권 3년차 1월 달에 2월 달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해서 29.7%를 찍었을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걸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야, 지금. 아직 해석을 못 하셨구나. 네. 아니, 전망도 하신다면서요. 일단 물 먹으면서 시간 좀 벌고.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엇이 터졌을 때 가장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지지율이 반등하는가? 역대 대통령들의 대체적인 지지율은 집권 초반기의 개혁 작업입니다. 이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냐면 공적인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다시 말해서 사적인 측근 비리라든가 권력형 비리, 이래서 집안 단속을 못했을 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지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집권 전반기에 업적이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집권 초창기에 힘 있을 때 밀어붙여서 무슨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하고 아주 특이한 특이사항은 집권 초반기에 업적이 없다. 자기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하고 옷만 신경 쓰고 업적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가 일단 심각하고요.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좀 이따 그건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 근데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런데 가장 심각한 사건이 지금 터진 거죠. 핵심 중에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윤회 사건입니다. 보통 이제 친인척이나 혹은 가까운 측근 비리는 정권 말기에 다가가서 정권 힘이 빠질 때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년 차에 터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2년 차
중에서 터진 사건 중에서요. 대통령 아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형 문제라든가 이거하고는 레벨이 다른 문제가 터졌다. 네. 아무리 이것은 해명하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이거는 만회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저의 예언입니다. 네. 35%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집권 내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적이 없고 집권 말기에 터질 심각한 사건에 몇 배 해당되는 것이 지금 집권 중반기에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 불능이다. 이런 저의 나름대로 예측이 코렉트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지지율 반등의 유혹을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남북관계입니다. 그렇죠, 보통.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올해에 남북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 이것이 없으면 지지율 반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5월 9일 날을 잘 봐야 된다. 5월 9일이요? 5월 9일. 5월 9일이 무슨? 5월 9일은 러시아가 나치 독일을 이긴 전승 70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60년 기념식 때는 10년 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뭐 다 참석을 했어요. 세계 주요 정상들이. 근데 70주년은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는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태지만 사실상 불참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근데 오바마가 불참하는 게 무슨 뭐 일이냐 이렇게 되겠지만 60주년 때는 조지 부시가 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참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제1비서인가요? 참석한다고 이미 했어요. 네. 근데 오바마가 지금 러시아하고는 이제 껄끄러운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래서 참석할지 안 할지 미정이에요. 근데 오바마가 참석해줬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는. 그래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가서 김정일 비서와 뭐 악수를 한번 하든가 뭐 하든가 하나의 이벤트를 해서 그걸 계기로 뭘 해보려고 시도를 할 텐데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할까 안 할까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 이런 상황.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할 확률이 높고 쾌히 안 하면 안 할 확률이 있다. 안 할 확률이 있긴데 고민스럽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 안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가 갈까 말까 이게 고민하겠죠. 근데 그게 왜 고민거리죠? 오바마가 안 오면 글쎄요. 딜레마죠 하나에. 이게 이제 제가 북한 전공했잖아요. 나도 대학원 나왔어. 네. 근데 이제 이걸로 보고 남북 관계를 보고 학술적인 전문 용어로는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통 큰 결단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좀 더 많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북에서 나온 걸로 봐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원튼 원하지 않든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남북관계 획기적인 전환이 있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 이게 이제 하나의 표피적인 분석이고 어느 언론도 분석하지 않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진짜를. 네, 지금부터. 여기까지가 핵심이고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실제로 안에서 멍드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들의 이반 현상입니다. 예. 실제로 관피아를 척결하자. 그래서 저희 안행위에서 제가 실제로 만져서 만든 법인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그게 이제 관피아 방지법인데요.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보통 유관기관, 유관단체 다 취직을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문제가 됐던 한국선급 이런 데는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다 가죠. 근데 이번에 굉장히 센 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관피아 방지법이 통과됐죠. 이 법의 핵심이 뭐냐?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유관기관 및 단체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굉장히 센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전관예배에서 법조계는 예외였거든요. 근데 법조인,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무사. 이런 사람들도 3년 동안 취업 못해요. 어떤 사람들?
재산 공개 대상 이상자, 다시 말해서 검사장급, 법원장급. 이게 한 220여 명 되는데요. 검판사 중에 핵심이죠. 근데 퇴직을 하더라도 3년 동안 유관, 기관 및 단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로펌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취업이 묶여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취업이 풀려요. 그럼 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취업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송채경화 기자 같은 경우 송채경화, 뭐 근면, 성실, 뭐 A, B, C, D 뭐 이렇게 다 매길 거 아닙니까? 전문성 이런 거. 그거를 10년 동안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꼼수로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태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그래서 100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들 이렇게 괄시하고 무시하고 멋대로 하면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것이다. 네. 근데 거기다가 결국은 지금 13월에 연말정산 세금 폭탄, 그리고 담배세 인상, 소득세는 계속 늘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법인세는 계속 내려가고, 이래서 세금 불균형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세 저항은 30만 명 이상이 저항하면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간접세로 계속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는 1600만 이 근로소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또 다 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집권 3년차 1분기에 29.7을 기록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는데 더 놀랄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바이다. 예언하는 바이다. 만약에 예언이 틀릴 경우에 최고위원에 당선되더라도 관두겠다. 만약에 내 예언이 틀린다면 이 파파이스를 대통령이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대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다. 최고위원직에 당선되더라도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절대로 사퇴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당선된 건데 지금 너무 노력하고 있는데 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암 콘서트가 있대요. 나 이게 네. 참 신기한데 암 예방에서 암 치료까지 염창환 박사의 항암 콘서트. 암 완치의 길이라는 책을 근데 그분이 냈다고 하죠.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3회 암 희망 콘서트를 3월 12일 충무 아트 컨벤션 센터에서 한다고 하네요. 오후 5시부터 충무 아트홀 컨벤션 센터. 이거 사람이 많이 온대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암 환자가 그만큼 많은가 봐요. 암 환자 또 암 환자 가족이. 가족이 많겠죠, 아무래도. 네. 가족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관여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또 나왔어? 아로니아진.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가장 많이 알려진 업체가 바로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 그리고 1년 동안 파파이스에 가장 많은 제작 후원을 한 업체 역시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 설날 맞이 할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 가시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필요해지는 분이라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을 만나보십시오. 어디 보자. 아니 이건 바로 황금똥. 그렇습니다. 애견 사료는 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잘 싸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딴지마켓이 직접 체변 검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사료를 먹은 애견들의 놀라운 황금색 변화.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아침의 사료. 경고합니다. 이 광고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아로마 캔들을 구입하신 분들은 차라리 귀를 막으세요. 식용 등급의 왁스를 사용해 FDA가 검증한 명품 아로마 캔들, 미국산 빌리지 캔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은하계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스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확히 645g 라지 사이즈가 19,900원이라고요. 서두르셔야 돼요. 딴지마켓이 다운되기 전에, 외계인이 오기 전에. 자, 그러면 미친 기 감독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목을 또 바꾸셨다면서요? 바꿨다기보다는 저 이렇게 게시판에 글들을 읽다 보니까 덜을 붙여라. 제가 꼼꼼하게 읽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법상 정관사 더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 의도 이런 거기 때문에 덜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인텐션을 더 인텐션으로. 예, 디인텐션이겠죠. 모음이니까 디인텐션. 제가 영어 과외를 좀 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이면 수정해 주세요. 하여튼 디인텐션으로 가고 한국 분들한테는 그냥 인텐션. 예, 이렇게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 뭡니까? 예. 제작 방향. 몇 가지 원칙 제작 방향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그럼 첫 번째 걸 설명드리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저희들이 꼭, 총수님하고 저하고 딱 합의된 상황인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을 담는다. 이게 사실은 저희를 지키는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추론이라고 하더라도, 네. 추론을 출발점으로 삼지 말자는 겁니다. 네. 그렇죠. 분명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거의 틀림없을 것 같은데 는 담지 말자.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가 이거 미묘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사실 전문가들 국내에서 그 인터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전문가 분들을 만났는데 도안은 주시지만 작품에는 인터뷰가 거의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어떤 이유인지는 짐작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제공하시지만 기술적 데이터는 주시지만 여기는 인터뷰 내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거꾸로 해 나가서 네. 그 얘기를 얼굴이 나와도 되는 네. 그분들 통해서 다시 듣는 거죠. 해외 당연한 얘기지만 하여튼 권위 있는 분, 그 분야의 최고 이런 해외 전문가분들을 일본, 미국 어느 나라든 간에 유럽이든 섭외를 해서 해외 전문가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검증 결과도 담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되게 걱정하는 건데 뭐냐면 저희들이 만들고 나면 정부에서 분명히 전문가들을 동원할 거예요. 분명히 다른 전문가들이 나와서 복잡한 얘기를 물타기 하면서 다른 것이다 해갖고 막 얘기가 막 해버리면 이게 일반인들은 그 중간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딱 보면 이쪽이 맞다를 알겠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는 게 백서 발간이라고 해갖고 전문적인 것을 다 그 작품에 담으면 이걸 도저히 세미나 영상처럼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결론만 담고 검증된 사실 담고 그 중간 과정 입증돼야 되는 사실, 과학적 사실들은 백서 발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했고요. 제작자로서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짧게 설명드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사실 아마 저희 다큐멘터리가 아마 독립 다큐 사상 아마 CG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CG를 좀 저렴한 가격에 쓰는 방식을 지금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퀄리티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시즌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네. 일반적으로 이런 게임 엔진에서 이런 퀄리티가 나옵니다 하는 것들은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갖고 멋들어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가격대 성능비 퀄리티인데 네. 저희는 만나갖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은하계 최저가를 해달라. 네. 진짜 영화적 CG를 구현하려면 이 제작비 다 털어넣어도 그렇죠. 커버가 영화 안 돼. 하나를 만들려면 20억, 30억이 필요하니까요. 네. 적어도. 네, 그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이 안에서 어떤 재현이라든가 생생함 이런 걸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왜 웃지? 이건 그냥 각오 아니야? 각오? 네. 반성, 각오. 네, 각오고. 사실은 제가 다큐멘터리
만드는 원칙이에요. 절대 지루하지 않은 다큐. 그래서 그런 그랬고요. 예 다큐를 만들겠습니다. 예. 제작 일지를 운영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뭐 블로그 운영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 안 되는데 지금 그 프로젝트 부 사이트에 앞으로 거의 매일에 가깝게 내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매일은 아니야? 매일 아니. 너무 자주 하면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은데. 이틀에 한 번 그럼. 어쨌든 지속적으로 제작 노트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사인을 하기로 했어요. 계약서 갖고 와. 와. 오늘 그래서 진짜로 처음 계약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작 실패 시 감독은 신체 포기 각서를 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에 흥행에 실패할 시에는 자발적인 장기 매매에 응한다. 제작을 하긴 했는데 수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새우잡이 취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작이 뜻대로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이 감독을 오랫동안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가족들하고 미리 인사도 하고 그 인사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를 지금 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거 하는 건가요? 저희가 목표가 10억이에요. 10억. 10억 모을 때까지? 10억으로 3편의 영화를 만들고 그걸로 마케팅도 하고 그걸 해외 영화제도 가고 10억으로 다 가능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은하계 최저가를 계속 추가하고 있고 근데 이 프로젝트 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박서윤, 박서정 올림, 김어준 아저씨께 이런 걸 주고 갑니다. 네. 그러면 그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뭐 벙커를 쳐다오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 주소라도 적거나 안에 전화번호라도 적어주셔야지 시사회 초대라도 하죠. 이렇게 어린아이들 삐뚤삐뚤 아마 자녀분들이 직접 쓴 것 같은데 네. 삐뚤삐뚤한 거를 제가 먹을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증거도 없기 때문에 먹을까 생각하다가 차마 아이들을 이걸 쓴 글씨 보면 때문에 내가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주든가. 먹을 수 제가 있게. 먹게. 이렇게 써놓고 어디가 등록할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에다가 최소한 전화번호라도 주셔야 저희가 표를 보내드리고 연락을 드리지. 안 그러면 그냥 주세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게. 마음 편하게 쓸 수가 있게. 이러면 내가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부로 정식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네. 진짜 힘있고 파급력 있는 작품 만들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제 페이팔 결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프로젝트 부호 홈페이지 www.projectboo.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PL 하나 하고 들어가시죠. 나오신 김에. 네. 감독님 PPL 잘하시더라고. 네이처 오다. 현행 소고기 등급제를 거부하는 안티 마블링 한우 네이처 오다가 뿔도 자르지 않고 거세도 하지 않은 건강한 소 자랑스러운 3등급 한우로 곰탕을 만들어 봤습니다. 팩으로 제작되어 오래 우리지 않고 끓기만 하면 바로 드실 수 있어 편합니다. 송채경화 기자님이 먹을 때 마음이 편하다는 행복한 소. 몸과 마음이 모두 편한 네이처 오다 곰탕으로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세요. 자세한 내용은 딴지 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정직하게 읽으시네요. 됐죠. 네. 저는 이거 따로 제가 돈 내서 주문해서 먹었어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더 안 하세요? 테트라 도시락.
혼자 사는 사람도, 바쁜 직장인도, 학생들도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라이트밀 도시락. 은하계 최저가. 최초로 컵밥 위에 반찬 칸 삽입. 동급 최대 용량. 라이트밀 도시락. 딴지마켓 입점 및 파파이스 광고지고 폭발적인 반응. 알바가 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졸라 호평일세. 구매 후기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맛있어서 더 먹고 싶다는 구매 후기를 적극 반영하야 신제품 400g 대용량 먹방 도시락 출시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좀 크게 부탁드려요. 네. 프로젝트 첫 번째고요.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 두 번째를 설명을 좀 드려야죠.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떠돌았던 영상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걸 먼저 하나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I'm a programmer. I work for NASA, work for ExxonMobil, work for Florid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r. Curtis, are there programs that can be used to secretly fix elections? Yes. How do you know that to be the case? Because in October, Tom Feeney at the company I work for in Oviedo, Florida, that did just that. And when you say did just that, it would rig an election? It would flip the vote 51-49 to whoever you wanted it to go to and whichever race you wanted to win. And would that program that you designed be something that elections officials that might be on county boards of elections could detect? They'd never see it. So how would such a program, a secret program that fixes the election, how could it be detected? You would have to view it either in the source code or you'd have to have a receipt and then count the hard paper against the actual vote total. Other than that, you won't see it. Given the availability of such vote rigging software and the testimony that has been given under oath of substantial statistical anomalies and gross differences between exit polling data and the actual tabulated results, do you have an opinion whether or not the Ohio election, presidential election, was hacked? Yes, I would say it was. So in other words, there's absolutely no assurance whatsoever on anything with regard to these machines? Absolutely none. Anybody who trusts an electronic voting machine should have their head examined. 인터넷상에서 꽤 많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네. 인터넷상에서 이제 만든 건데 이 앞에 자막을 어떤 분이 붙인 거예요. 제가 붙인 게 아니라. 그 2004년에 뭐 토론회라고 하는데 토론회가 아니라 미 의회 공청회에서 이 프로그래머 클린턴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이제 공청회 한 내용의 일부를 어떤 다큐에서 찍은 것을 그러니까 자료 화면을 다큐에 집어넣은 것을 일부를 이제 추출해서 누가 번역해서 올려놓은 거죠. 인터넷 또 달아다니는 거. 이 커티스라는 사람은 이제 2000년 왜 플로리다 부시가 처음으로 당선됐던 그 선거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공화당의 플로리다주 대변인이었던 톰 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커티스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은 공화당원이었어요. 이 프로그램 원래. 네.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숫자대로 투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그것이 아마 그런 부정이 있을까봐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모델을 만드는 거다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 줬어요. 아, 원래 의도를 모르고 그냥 만들었다는 네. 얘기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닌 걸 알고 양심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주장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이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지만 주별로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의회에서 이제 공청회를 열고 이 사람을 부른 거죠. 이 핵심 주장은 간단해요.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미국의 개표 시스템 가지고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선만 보면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개표 조작이 일어났다고 믿는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미국의 관련 다큐에 많이 등장합니다. 클린턴 커티스를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 만난 사람이 없어요. 네. 인터뷰로 보여드릴게요. 직접 만나셨나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And it took all of the votes, put them together, and basically made the vote come out 51-49. Pretty much like your election, right? Why 51-49? Because if you have it 50-50, you take a chance on forcing a hand count. So you want it just far enough apart that it looks like a victory that you can't contest, but not far enough apart that it's easy to look at. But you never see it happen. It happens in the machine. You know, the supervisor elections could be standing right there and they would never know it happened. 이 사람 주장은 간단해요. 어떻게 투표가 되건 표를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표차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선거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말을 당신들 선거 결과가 비슷하지 않냐고 그런 말을 하죠. 지나가는 말로. 의미 있는 말이죠.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우리랑 개표 조건이 달라서 우리하고 상황이 안 맞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주장 중에는 검증되지 않거나 혹은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맞구나 싶은 주장도 있어요. 이제 프로젝트 두 번째 2012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죠. 선거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뒤에 개표 시스템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잘 뒤져보고 관련 자료도 꽤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네. 그리고 그 주장들이나 그 자료들, 그 시스템을 우리가 비교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2012년에 작동했던 우리 시스템은 과연 그러면 어떤 오류도 없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프로젝트예요. 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대되네요. 이것도 어떤 내용이 결과물이 나올지.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9를 한다는 거 알고 많은 분들이 응원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듣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한다는 것은 기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기억하기 위한 거죠.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이 작업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세월호 영화 다이빙벨 이제 극장에서 까이고 인터넷 다운로드를 시작했는데요. 이 고행길을 제 친구 김어준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간 본격적인 영화인 듯한데요.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친구 김어준은 절대 여러분들 배신할 친구 아닙니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프로젝트 9 여러분들 진실을 지금 바로 예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요. 여하튼 크라우드 펀딩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역사의 기록으로, 영상의 기록으로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남는 그런 작품이 나왔으면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화이팅!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국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재발 방지는 어렵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그 진상을 제대로 알 때만이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회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세월호 대책위원회에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어준 총수 기대합니다.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려는 김어준 총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축구 중계하는 서영욱입니다. 저는 지금 아시안컵 결승전 중계를 위해서 호주 시드니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 또 김어준 총수께서 의미 있는 일을 기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9가 꼭 성공을 해서 멋진 작품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했던 우리가 슬퍼했던 그 일의 진실을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 프로젝트 화이팅! 오직 객관적 사실과 증거들에 입각해서 과학적인 검증과 논리적 추론의 방법만으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큐멘터리 영화 인텐션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문제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세월호를 생각하고 환기하고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겠죠. 힘냅시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딴지에서 다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10만 원짜리 넣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그 크라우드 펀딩 꼭 해야 됩니다. 그 김어준 총수가 저를 반면 교사로 삼은 건데 제가 다큐멘터리 만든다고 한 2억 때려넣었다가 망했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파산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일은 십시일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세월호 프로젝트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2012도 만만치 않은 어려운 프로젝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걸 약속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할 것이다. 그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해 주시든지 말든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